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여섯 번째 주차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루 메모 여섯 장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때 써놓은 제목하고 그 커리큘럼에 써 있는 제목하고 조금 다른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커리큘럼에는 제가 1년에 논문 10편 쓰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노트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 노트를 하는 거를 만든 사람이 사회학과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1년에 10편 이상의 논문을 썼어요. 두 권의 한 권에서 두 권 정도의 책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양만 많은 게 아니고 사회학과 분야에서 되게 그 권위자로 이름을 날리면서 이제 그 정도로 논문을 쓰셨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논문이 나오려고 하면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이랑 이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쓰고 교수님도 뭐 같이 작업 참여하지만은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글을 쓰시거나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직접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생산성을 보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노트 방법하고 그 노트 방법에 숨어 있는 음, 많은 그 고퀄의 논문을 어떻게 많이 쓰느냐, 그리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어, 상향식이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논문을 어떻게 써 나가느냐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쭉 얘기할 거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는 인사이트는 우리가 어떤 거를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고 끝나고 나서는 네,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논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잠시만요. 일단 네, 동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트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웬 노트냐 싶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니클라스 루만이라고 하는 독일 교수님이 썼던 자기가 만든 스스로의 이제 노트 방법이에요. 여러분 노트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노트를 많이 하는데 가장 노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노트를 재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루만 교수님은 제텔 카스텐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노트 방식을 만들어서 실제 다양한 노트를 하고 그 노트를 재활용을 해서 3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400여 편의 논문을 썼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혼자 쓴 거고요.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아 쓴 거 아니고, 그리고 이 400여 편의 논문을 쓰면서 70권의 저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드래프트 원고가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6권의 책이 더 이상 또 출간이 됐고요. 그리고 이분은 또 이런 놀라운 그 생산성을 보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막 일하고 이랬던 분이 아니고 낮에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시고 밤에 노트 정리 좀 하시고 노트 연구하다가 재미없으면 딴 거 하고 그렇게 하셨대요. 네, 되게 수월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은 이제 링크가 뭐 있는데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보면 나와 있어요. 니클러스 루만이라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대단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면 엄청나게 자기가 어떤 극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야 될 것 같지만 이분은 되게 단순한 노트 방식 하나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하고 어 마음에 재미없는 주제는 이거 쓰는데 좀 재미없네 한번 딴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큼 많이 했고요. 니클라스 루만 교수님의 사회학 이 분야에서의 그 성과는 가장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제 사회학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
사회학뿐만 아니고 심리학, 교육학, 정치학 뭐 이런 쪽 다 큰 영향을 준 분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아주 옛날 분은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루만 교수님의 제자분이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대 정도 이제 이전에 있었던 분이고 이거는 그 니콜라스 루만 교수님의 그 모교에 이 메모들이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조만간 이 노트들을 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준비가 될 것 같아요. 모든 이런 업적이 노트하는 걸로 다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 노트 방법이 뭔가 그거를 알아볼게요. 노트 방법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할 때 뭐 다른 논문을 읽으시잖아요. 책을 읽거나 그리고 또 실험을 하거나 뭐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말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짧게 그냥 노트를 합니다. 길게도 하지 않아요. 짧게 해요. 뭐 한두 문장 정도로 그렇게 노트를 한 다음에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그 노트에 놓은 거를 쭉 보면서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이 되는 거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A4지의 반 정도 되는 반도 안 되겠네요. 반의 반 정도 되는 여기 노트 크기 보면 크지 않잖아요. 아, 반 정도 되겠구나. 거기에다가 낮에 노트했던 거를 다른 사람이 읽어도 이해할 정도로 상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 노트를 루만 교수님은 하루에 평균 6개 정도 썼다고 하네요. 6개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6개도 많다는 생각이 좀 드시긴 할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하루에 6개 노트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를 다시 이렇게 상수를 해서 쓰는 거를 6개를 씁니다. 그리고 쓴 다음에 이 노트를 여기 보여드린 이게 카스텐이라고 하거든요. 이 박스예요, 박스. 제텔이 이 슬립이란 얘기고 슬립 박스거든요. 제텔 카스텐이. 근데 이 노트 즉 제텔을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다 넣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맥락에서 이 노트를 다시 찾을까? 어떤 다른 노트를 보고 있을 때 이 노트를 참조해야 되겠다고 이 참조해야 될 노트일까? 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이 메모 박스 안에 있는 노트를 막 보면서 이거 어디다 껴넣지 하고 막 찾아요. 그렇게 찾아가지고 가장 적절해 보이는 카드 뒤에다가 이 노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냥 위치만 넣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카드랑 뒤에 있는 카드에 특별하게 이 인덱싱을 한 숫자를 적어서 이렇게 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URL 같은 걸 쓰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게 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논문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쓰다 보면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 노트들이 수렴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관심 있어서 막 읽게 되는 논문을 읽고 내가 실험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주제에 대한 노트들이 막 쌓이겠죠. 그럼 그 주제들이 한가득 쌓여 있는 노트를 가지고 글을 재배열하고 글을 다시 전체 맥락에 맞게 다시 쓰고 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중간에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트를 쓰다가 중간에 인덱스 노트라는 것도 하나 쓰긴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노트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
하는 약간의 목차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쓰는 게 아니고 노트가 많아졌을 때 그 인덱스 노트를 써서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뭐 관련된 내용이 없나라고 할 때 그런 인덱스 노트를 참고를 해서 그리고 그 아까 링크로 이렇게 적어놨죠? 관련 있는 노트들을 그 인덱스를 또 이렇게 숫자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덱스를 각 노트에 써놨기 때문에 그런 노트를 이렇게 연관된 노트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기 있는 메모 박스에 있는 노트들을 내가 어떤 자료 같은 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뒤적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미 써놨던 거를 다시 쓰려고 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두 번째는 아, 내가 이런 걸 이전에 봤었나 싶은 것들을 되게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겠죠. 사람의 기억력이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제텔카스텐 메서드는 다 이게 전체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쓸 수 있고 1년에 10편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믿기잖아요. 저렇게 노트한다고 해서 무슨 논문이 10편이나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제가 왜 나오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노트 방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인사이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엄청난 업무 효율성을 가져다 주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면요. 채팅창에서 그냥 바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네, 남겨주셔도 되고, 오디오 키고 그냥 질문하셔도 돼요. 말로. 인사이트는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리라이팅.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거를 다시 적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인덱스를 붙여서 관련 있는 노트를 연결해 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섹션을 쓰고 그 아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구성을 한 다음에 각각을 채워가는 그런 논문 쓰는 방식이 아니고 각자를 써놓고 네트워크로 마치 그래프 형태죠.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노트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많은 노트를 쓰지만 실제 리뷰는 거의 안 해요. 재활용이 안 돼요. 최근에 썼던 거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재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재활용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의존해요. 근데 그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 안에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파워풀합니다. 그 부분도 얘기 드리고 네 번째, 여러분 논문 쓰면 한꺼번에 10편씩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10개 넘게 쓰셨어요. 한꺼번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더 왜 생산성일 수밖에 없는지 그런 내용을 네 번째로 할 겁니다. 자, 네 가지를 하나씩 이제 짚어볼게요. 제가 구두로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라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의문점이 생기는 거는 바로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마 끝나고 나서는 아, 저런 사람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뭐 하고 끝날 거고요. 잘 이해하시면 저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기점이 될 정도로 되게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설명드리는 대부분의 내용은 저도 이것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그 책이 저한테는 이제 인생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책의 아마존 리뷰에서 이거는 노트 방법을 설명한다고 해놓고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는 커멘트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도 이 책을 읽기 전에 하고 이후하고 바뀌었다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뽑아가세요. 예, 리라이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리라이팅은 뭐냐면 제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란 게 되게 많은 리스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거가 되게 이제 위험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한데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무슨 깨달음이냐면 모든 위험한 거를 다 검증을 사전에 할 수는 없더라고요. 모든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당장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작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모든 거를 다 검증하려고 하면 그거는 시작할 수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얻은 인사이트였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처음에 썼거든요. 검증할 것과 베팅할 것을 구분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알아보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하지만 이 중에서 어떤 거는 내가 꼭 검증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내가 베팅을 해야 되는지를 구분을 해서 검증이 필요한 것만 검증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인사이트였어요. 제가 위에 같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밑에처럼 이렇게 조금 더 상수를 해 놓으면 대부분 이해를 하시겠죠. 이거는 저의 미래의 저한테 보내는 노트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거를 시간이 흐르면 잘 기억을 못 할 거고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 노트를 내가 해놓은 걸 보고도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써놓는 겁니다. 표면상의 이유로는 그 상술한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사실상 그거보다 더 큰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글로 쓰면은 머릿속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한 내용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꽤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뇌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로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하고 대신 연관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납니다. 밝은 거, 좋은 거, 안전한 거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연관관계로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생존에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거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막 그렇게 쓰던 기능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거는 상당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를 조목조목 짚어서 인간관계를 분석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되게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인사이트가 생기거나 뭔가 새로 배웠다는 생각이 들 때 그걸 글로 한번 써보세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그 생각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글을 쓰지 않으면 그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좋은 교훈이 아닐 수도 있고요. 좋은 인사이트가 아닐 수도 있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파인만이 물리학자 파인만 아시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책상 위에 있는 노트를 보면서 기자가 와가지고 교수님 저 위에 있는 노트가 교수님이 생각한 결과물이군요.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있군요 하니까 파인만이 그거는 생각한 결과가 아니라고 그건 내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뉘앙스의 차이는 펜을 들고 글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은 정리된 게 아니에요. 마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뿐이죠.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거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복잡한 어떤 개념이나 관념을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할 때는 글로 한번 써보세요.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시간을 내서 이렇게 상술하게 쓴다는 거는 내가 정말 그거를 알고 있는지 내 생각을 마무리하는 작업이고요. 내 생각을 리뷰하는 작업입니다. 내 생각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작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인 학술적인 어떤 글쓰기를 할 땐 이런 이 짧은 생각을 정확하게 기술해 보는 게 상당한 훈련이 되고요. 진정 내가 오늘 얻은 인사이트 중에 핵심이 되는 네다섯 가지를 남길 때그 어떤 게 더 핵심이고 어떤 건 말이 안 되는 거였는지 알 수 있는 점검을 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리라이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리라이팅이라고 하니까 뭔가 쓴 걸 다시 쓴 거로 제가 좀 이렇게 그 오역하실 수 있는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런 제목 정도 남겨놓은 거를 요 정도로 이렇게 크게 자세하게 써놓는 그 정도입니다. 어렵지 않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리라이팅은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뭔가 이렇게 좀 궁금하시거나 제 말에 앞뒤가 좀 안 맞다거나 이렇게 뭐 하신 점 있을까요? 네, 그럼 빨리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노트를 어 제가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어떤 이제 그 노트는 아니고 어떤 글로 된 컨텐츠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목차가 있고 각 큰 섹션이 있고 그 섹션 하부에 또 세부적인 섹션이 있죠. 탑다운 방식으로 그 계층 구조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뭔가를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빠르게 찾는 정보를 그 빠르게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노트를 이렇게 하나씩 쓰고 난 다음에 이런 구조 아래다가 넣으려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에버노트나 뭐 노션이나 이런 툴들도 사실상 계층 구조 아래에다가 노트를 넣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노트 우리가 인사이트로 아니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적어놨던 노트가 특정 맥락 하부에서밖에 사용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노트에 그 노트가 이제 사용되는 거를 사실상 제한하는 거죠. 그렇게 제한하고 나면 재활용 다른 맥락에서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이런 구조를 사전에 한 가지 생각을 적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해가지고 계층 구조를 구성을 해야 돼요. 노트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사이트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빨리 적어놓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모이고 난 다음에 그 노트의 역할이 되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많은 노트들이 쓰이고 난 다음에 계층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미리 계층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 노트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문의 섹션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각각 넣어 들어갈 거를 이렇게 알아보고 실험하고 리서치하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논문들 많이 쓰실 거예요, 실제로. 네. 근데 제텔카스테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노트가 내가 어떤 맥락에서 이 노트가 다시 필요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서 관련성이 높은 노트들을 이런 연결을 해두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루만 교수님은 그걸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인덱스 번호를 달아서 하셨지만 네, 요 디지털 툴에서는 그냥 이제 링크를 걸면 되겠죠. 여기 이게 이제 그런 링크를 걸 수 있는 노트 앱 중에 하나인데 어떤 특정한 내용이 이제 다른 이런 내용들과 다른 노트들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뉴런 같은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스트럭처를 만드는 게 왜 계층 구조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은 미리 만들어진 구성에 맞춰 가지고 하나씩 채워가는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상하고 있는 어떤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재미가 없어요.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논문으로 쓰는 거는 논문을 수를 카운트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훌륭한 연구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두고 이후에 우리가 찾을 때
물론 계층 구조로 미리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그 노트를 찾아가는 게 되게 빠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빨리 찾아가면서 놓치는 건 뭐냐면은 많은 노트들이 내가 어떤 걸 썼는지에 대해서 리뷰하는 프로세스가 빠져 있어요.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노트를 하면은 내가 이 노트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관련 있는 노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계속 내가 쓴 노트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런 수고를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그냥 이렇게 뚝 이렇게 던져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여러 아이디어들을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결합하려고 생각 못 해봤던 아이디어들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은 우리가 이전에 써놓은 다양한 그런 노트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쓰려고 했던 노트들이 그 생각 간의 스파크를 이뤄낼 수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쓰고 난 다음에 넣으려고 이렇게 찾아보고 막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쓸 내용이 더 떠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각도로 이전의 노트가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노트를 읽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쓰려고 하는 노트의 내용과 결합돼서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새롭고 창의적인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막 하다가 다른 생각을 뭐 관련 없는 생각인데요. 뭐 하고 샤워 막 하고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는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살펴봐 보면 머릿속에 그 생각들이 대부분 있어요. 각각에 나눠져서.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맥락에 의해 가지고 결합되면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작은 노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자 같은 노트죠. 어떤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원자 같은 노트들을 여러 개 써놓고 걔를 가장 내가 어떤 특정 맥락에서 관련이 높은 게 뭘까라는 걸 찾으면서 리뷰하다 보면 똑같은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창의적으로 이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트럭처를 만든다는 거는 그런 인위적인 결합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뇌가 어떻게 동작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텔 카스텐을 하는 사람들이 세컨드 브레인을 만든다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안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좀 수긍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채팅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오디오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지 뭐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3번을 이미 말씀을 드린 셈인데요. 어, 3번을 다시 말씀드리기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럭처를 잡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노트들을 이전에 써놨던 거를 리뷰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 내가 이런 걸 써놨네? 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니클라스 루만 교수님은 그래서 이 과정이 마치 과거의 나와 대화를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되게 동의가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메모를 보다 보면. 노트를 하나 메모 박스에 넣기 위해서 링크를 걸어놔야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해지잖아요. 그 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노트를 보게 됩니다. 기존의 하이라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노트 앱들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트를 리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리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리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노트들이 재활용되지 않는 거죠. 다시 보지 않는데 어떻게 재활용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트를 지금까지 하는 방식은 대부분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리라이팅의 역할 정통, 역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생각의 과정의 일부로서 하게 되는 그런 기능 정도까지만 하게 되는 거고 재활용을 할 수는 없죠. 네, 여기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약간 이런 방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노트를 정리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인덱스 카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가 하나의 생각을 딱 가지게 제가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걸 좀 빠뜨린 것 같은데 하나의 노트는 하나의 생각만 딱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 노트들을 막 이렇게 쓰게 되면은 노트가 많아지겠죠. 하루에 뭐 네다섯 개만 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30개가 넘어가고 하니까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한다고 해서 네트워크가 딱 이렇게 다 보이진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루만 교수님은 특정 아이디어에 대한 노트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거에 대한 인덱스 노트를 따로 쓴다고 했어요. 똑같이 조그만 노트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부적인 노트를 이렇게 가리키면 그리고 걔네들이 노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요새 크리에이터 관련된 사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크리에이터의 워크플로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썼던 노트들 그리고 크리에이터와 찐팬 사이의 소통을 관해서 이제 제가 썼던 노트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링크를 쭉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루만 교수님은 그 조그만 노트에다가 한 20개 정도의 인덱스 그 다른 노트 링크를 써놨다고 해요. 그리고 간단한 주제 키워드와 함께. 그래서 그 노트를 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다른 노트를 쉽게 더 찾아가게 하는 거죠. 특정 주제에 대한 노트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런 인덱스 노트를 써야 됩니다. 인덱스 노트를 쓴다는 거는 결국 리뷰를 하는 거죠. 노트들을 리뷰하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생각을 만날 수 있고 그 생각들을 구조화해서 하나의 큰 주제 아래에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노트로 다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이면 그것들이 이제 논문의 큰 얼개가 되겠죠.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적인 노트 안에 다 있을 거고요. 그것을 모아서 논문을 쓰는 겁니다. 네. 논문뿐만 아니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디벨롭해 나가는 데는 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논문을 쓸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논문을 쓸 때 어떤 논문의 목표를 세우고 이거에 관해서 우리 논문을 쓸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대충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뭐 리서치도 있겠죠. 이렇게 그 리터러처 리뷰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걸 할 때 하나에 집중해 가지고 오랜 시간을 들여갖고 정말 그 힘든 시간을 들여서 막 조사를 해보고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만 교수님은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자기가 오늘 땡기는 게 있으면 그거 뭐였지? 좀 알아볼까? 재밌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쪽을 막 알아보는 거예요. 그쪽을 알아보면서 짧은 노트 몇 개만 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하다가 뭐 어디 막혔어요. 잘 해결 방법도 잘 모르겠고 막 그래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럼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른 또 흥미가 가는 걸 하는 거죠. 하나의 그 원자에 가까운 그런 노트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오늘 막 이렇게 다 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이번 달에 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내킬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를
조금씩 조금씩 디벨롭해 나갈 수 있고 이쪽은 내가 지금 당장은 되게 큰 그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흥미가 가니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노트 몇 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노트를 쓰게 되면은 꼭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맥락상에서 이 노트가 재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연구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리서치나 시뮬레이션이나 뭐 그 관련된 책이나 논문을 읽었던 걸 생각을 다 해보세요. 그걸로 얻었던 인사이트를 100% 활용을 하세요? 아닐 거예요. 지금 내가 내는 결과물에 해당하는 논문에 들어갈 내용은 재활용이 되겠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버려지거나 운 좋게 나중에 기억돼서 재활용되기도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애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동시에 접근하는 방식. 이거는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그 하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노트라는 아웃풋을 조금씩 조금씩 뽑아내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예상할 수 없지만 향후에 든든한 자양분이 될 아니면 직접적으로 쓰일 그런 새로운 사실과 인사이트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것들이 우리가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를 할 때 여러 분야에서 쓰이면서 생산성이 좋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보면 네트워크의 노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그 네트워크 이거 노드를 연결한 엣지인가요? 엣지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아니 반대인가? 아무튼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다양한 맥락에서 내가 얻었던 인사이트나 팩트가 재활용될 수가 있고 지금은 생각하기 어렵지만은 나중에 활용될 거를 지금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점 때문에 니콜라스 루만 교수님은 우리가 한 번에 한두 개의 논문을 막 온 집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려고 하고 그때 부산물로 남겨진 많은 팩트나 인사이트들을 재활용하지 못하는 반면에 이분은 그거를 다 재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 맥락에서 다시 한번 쓰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까지는 어떠세요? 좀 이해되시나요? 뭐 채팅이라도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되시는지 아니면 뭐 조금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다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제텔카스테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탑다운의 방식이고요. 하나는 이제 바텀업의 방식인데 제텔카스테는 우리한테는 생소한 바텀업 방식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저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논문을 쓰는 분들이 그래 오는 걸 좀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탑다운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탑다운 접근 방식을 계속 배웠어요. 거기 훈련돼 있고. 탑다운 접근 방식은 뭐냐면 이거는 뭐 주식 관련된 내용이래 가지고 좀 세부적인 거긴 하지만 탑다운 방식은 뭐냐면 이미 알려져 있는 팩트를 배울 때 탑다운이 되게 유용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걸 잘 알려고 할 때는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을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쓰면서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구조화를 했고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되게 쉽게 개념들을 접할 수 있고 빠르게 배워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어,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의사가 된다거나 수능을 본다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이미 그 결론
배워야 될 게 한정돼 있고 그 안에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탑다운 어프로치가 아주 잘 맞습니다. 되게 효과적이에요. 근데 탑다운 어프로치가 되게 말을 안 듣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답이 없는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할 때예요. 아무도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 아무도 뚜렷하게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려고 할 때 바텀업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탑다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투자의 예에서 이미 우리는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각 산업 분야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거기 안에서 각 분야의 점유율이 크게 가지고 있는 뭐 산업 간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회사들 이렇게 큰 경제라는 거에서 그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구성 요소까지 이렇게 이해해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바텀업 어프로치는 그런 거 없이 투자를 할 때 이제 주식이 여기선 주식이니까요. 그러면은 각 회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어떤 마켓에서 돈을 벌고 있고 거기에는 어떤 고객들이 있고 한지를 알아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큰 시장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탑다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대부분 잘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답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탑다운 방식으로 시도를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있지 못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훌륭한 논문 쓰기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논문 쓰기는 탑다운으로 어렵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왜냐면은 우리 그 가장 기본적으로 훌륭한 논문은 뒤통수를 때려 맞는 듯한 그 반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놀라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예상을 했으면 이미 있었겠죠, 그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논문들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크레딧을 많이 못 받습니다. 앱스트랙을 읽어봤을 때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면서 막, 이게 뭐, 그런 게 가능해? 하면서 다음 섹션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이 진짜 훌륭한 논문들이거든요. 물론 그거를 다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그냥 빨리 졸업하고 이렇게 하실 분들은 그런 걸 목표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훌륭한 논문을 쓰려고 만약에 마음을 먹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커리어 계획. 여러분이 뭐 많은 분들이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커리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마흔이 넘어서 지금 이제 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20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하고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하죠. 하지만 예전처럼 이제 한 번 고용한 곳에서 뭐 평생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나이도 너무 이제 생명 연장이 많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고 나서도 한참의 기간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돈은 더 많아졌는데 우리의 생활 수준도 되게 많이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돈 많이 벌고 가족 부양 잘 할 수 있고 가족이랑 뭐 행복하게 지내면 좋은 삶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자기 만족, 내 열정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40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뭐 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분들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요. 내 커리어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박차고 나가서 난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게 끊임없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는다고 해도 그 고민은 계속될 겁니다. 근데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잘 가져갔다고 부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인터뷰 이런 거 많으니까요. 찾아보시면은 대부분의 우연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뭔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이런 것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는 내가 미리 미래를 보고 아, 나는 저기로 갈 거야라고 이렇게 계획을 착착착 세워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게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미 다 알려진 커리어 패스예요. 되게 분명하게 알려진 공무원 해서 정년 딱 하고 나와서 뭐 그다음에 뭐 뭘 하죠? 뭐 편의점 하고 뭐 약간 이런 거 그렇게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커리어 패스는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탑다운으로 되게 접근 가능한 방식들은 엄청난 경쟁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걸 알고 그런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피 튀기면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로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난 이렇게 해서 저 크게 회사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쭉 이렇게 가는 회사 없어요. 그거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어, 지금처럼 이제 많은 인간의 욕구들이 많이 해결되고 이 기본적인 욕구들이 되게 많이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해결되기 전에는 배고픈 사람들 많으니까 저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빵 같은 거 가져오면 저 사람들 행복해하고 돈 내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탑다운으로 되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투자하기. 투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탑다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큰 미래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면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투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있겠죠. 투자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 없어요. 투자를 어떻게 미래를 보고 해요. 그렇잖아요. 미래를 보고 해서 잘 됐으면 펀드 매니저 돈 많이 벌었겠죠. 근데 인덱스 펀드가 훨씬 돈 많이 벌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탑다운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놀라운 결과를 내가 미리 예견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놀라운 결과를 어떻게 예견을 해요? 예상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놀랍나요? 안 놀랍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해도 그렇게 하던 데 있던데요? 하면은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 탑다운으로 시작했지만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 방식을 바꿈으로 해가지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네, 학습의 관점에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배운 학습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누군가가 다 그거를 잘 알고 있어서 정리해 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목차로 정리되어 있는 책이 제일 좋아요. 그 책을 보고 빠르게 공부하면 돼요. 알려져 있는 정보에 대한 액세스는 계층 구조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빨리 찾을 수 있고.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다음에 논문을 10편을 쓰기, 훌륭한 논문을 10편을 쓰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흥미로운 문제와 흥미로운 해결책, 지금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흥미로운 문제와 해결책을 동시에 찾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훨씬 더 사실 가치 있는 방법이죠. 학습하는 방법이죠. 이런 아무도 모르는 거를 탐색하고 발견해 나갈 때 있어서는 탑다운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능 공부는 탑다운으로 할 수 있어도 대학원에 논문 쓰는 거는 탑다운으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라기보다 네, 할 수 없어요. 네, 훌륭한 논문은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스타트업은 제가 잘하니까 스타트업 쪽에서 얘기를 해줄게요. 유튜브가 원래 소개팅 서비스였던 거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려나? 들어보셨어요? 네, 소개팅 서비스였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거를 이제 소개받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돌려가지고 소개받는 사람이 나오면 매칭을 해주는 소개팅 서비스였어요. 창업가가 처음에 먼 비전을 봤던 건 그런 소개팅 서비스로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업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잘 안 됐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동영상을 이렇게 올린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데이터도 많이 먹고, 물론 이때는 이제 PC를 사용할 때니까 인터넷 접속도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개팅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내 영상을 어디다 저장을 해둘 데가 없고 다시 쉽게 볼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아무 영상이나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튜브가 된 거죠. 이거는 내가 탑다운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이 마치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이렇게 경로를 가다가 다른 경로로 이렇게 이탈하게 되는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바텀업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배지밀 아시잖아요. 배지밀은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사업 스토리 중에 하나거든요. 배지밀은 뭐냐면 배지밀의 창업가 아저씨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인데 어 그때 당시는 유당불내증을 아무도 몰랐어요. 유당불내증이 뭐냐면 그 우유를 소화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유가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이제 설사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죽었어요, 그냥. 왜냐면은 그때 당시는 모유를 먹이고 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유를 먹이는데 애가 설사를 하고 자꾸 소화를 못 시키고 애가 야위어 갈 때 그게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애들이 그러다 그냥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배지밀 창업주이신 분이 20대 때 의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는 이제 유학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고 유학을 가기 전에는 뭐 청와대 들려서 이제 대통령 만나고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가는 사람이 없는데 의사로서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 유당 불내증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원인이 거기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갖고 그것 대신 뭘 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 그 어머니들한테 콩을 갈아가지고 모유처럼 만들어갖고 그걸 준 거예요. 영양소가 되게 비슷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그 어머니들이 그런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는 애들을 안고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도저히 이 두유를 손으로 만들어서 줄 수가 없어가지고 공장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큰 비전으로 딱 봐가지고 글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실행만 하면 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장기 빅 플랜을 막 세워서 그거 갖고 딱 실행해서 그렇게 큰 사업이 되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 세상엔 진짜 없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뜻하지 않았지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는 어떤 거였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가구를 파는 게 음, 그 출판물에다가 가구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까지는 아니고 인쇄를 해가지고 그 카탈로그를 집에다 막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격하고 확인하는데 나 이거 살래 해가지고 우편으로 주문을 하면은 그걸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케아 창업가가 그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1년에 한 두 번인가 실제 그 가구를 다 갖다 놓고 컨벤션 센터를 크게 빌려가지고 관람을 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컨벤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저가 판매로 막 후려치기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막 팔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판매자들한테 엄청 욕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판매자들이 쟤는 컨벤션에 들이지 마. 우리 저건 비정상적으로 우리 시장을 망치고 있는 나쁜 놈이야. 들이지 마. 그래서 그 컨벤션 센터에서 가구를 전시하고 파는 게 되게 크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실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컨벤션 센터 건너편에 건물을 급하게 빌려서 그 안에서 자기네 제품을 디스플레이를 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카탈로그로 이제 더 이상 그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이케아가 된 거거든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토스 있죠? 토스도 사실은 이제 그 창업가가 이거는 그 언론에도 안 나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얘기를 저도 이제 음파를 했었고 그 창업가도 음파 기술을 갖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저것 했는데 잘 안 됐죠.
그쪽도 안 되고 저도 이제 헤매고 있었고. 근데 하루는 미국에서 그 역대로 제품이 없고 아이디어만 있는데 500억 가까이 투자를 받은 회사가 나왔었어요. 그 회사가 친구들끼리 송금을 하는 앱이었는데 음파 기술을 사용한다더라라고 하는 카더라 소문이 테크런치나 이런 이제 테크 미디어에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관심이 확 가잖아요. 음파? 그리고 토스 하던 그 창업가도 음파 하면서 관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저쪽에서 이런 회사가 있고 음파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기술을 썼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다고 그 정도 답변하고 말았는데 기술에 흥미가 생겨서 그걸 보기 시작했는데 송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음파 기술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문제가 되게 크구나. 창업가는 토스 창업가는 그걸 이제 알아챈 거죠. 그걸 느끼고 이제 음파를 버리고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지금 되게 큰 회사가 되고 있죠.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기획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이렇게 쭉 가서 놀라운 결과물을 낸다는 거는 스타트업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지만 옛날 회사들 중에선 그런 데가 있었죠. 예외도 있고요. SK텔레콤, 뭐 현대, 테슬라 이런 데는 대표의 비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쭉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되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가 아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예요. 그 라이센스를 따는 순간 수익이 보장되고 경쟁자가 한정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대기업에서 입찰해가지고 큰 사업 따오는 거. 그런 거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예. 현대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는 이제 선박 제조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기도 자본이 되게 크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업주가 그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팔면은 이윤은 남는데 그거를 팔기 전까지의 이 자본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전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져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라고 하는 큰 트렌드가 지금 그게 미래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도 미래로 생각이 됐어요. 다만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그걸 할 생각이 없었고 오일 시장과 맞물려 가지고 전환의 어떤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전에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하고 해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번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상될 수 있는 미래, 모두가 다 생각할 수 있는 미래, 하지만은 누구도 그 실행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 미래를 보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예상할 수 있으면은 탑다운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텀업으로 해야 돼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를 잘 우리가 실행해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하면은 탑다운을 해야 되고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탐색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텀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아주 두 개가 딱 다 떨어져 있진 않아요. 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탑다운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바텀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탑다운과 바텀업으로 했을 때 저는 바텀업을 훨씬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텀업이 왜 훨씬 선호를 하냐면 저는 선호를 하냐면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X 좌표는 인기도에 있어서 아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하느냐, 예상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갑니다. 왼쪽의 임팩트는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리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팩트가 높은 일과 낮은 일. 그러니까 인기도 없고 리턴도 낮은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요쪽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기가 많고 리턴이 작은 부분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당연한 거겠죠. 그럼 요 두 개가 이제 되게 위에 두 개가 아주 그 유망한
임팩트가 큰 두 개인데 여기를 봐보세요. 하이 임팩트하고 하이 파퓰라리티. 여기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아이돌이 되겠다. 어, 뭐가 있죠 또? 뭐 아주 인기 있는 것들? 그 뭐가 인기가 있나요? 교수가 되겠다. 네. 저는 그것도 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그걸 하는 경우에 되게 뭐 교수가 되면은 되게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뭐 직업의 안정감도 있고 하죠. 뭐 의사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이쪽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탑다운으로 접근 가능해요. 근데 요런 애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처음에 제가 비트코인을 접하게 된 게 13년도였던 것 같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에 관한 논문도 읽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어, 실체가 없이 그 ICO를 남발하는 걸 보고 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저는 손 뗐어요. 뭐 사실 투자를 하지도 않았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 이게 미래에 그 자산의 한 종류로 되게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인을 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그런 올인을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몇 천억대 자산가가 돼가지고 나이도 젊고 한데 어, 인기가 없고 이게 잘 될 거라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쪽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임팩트가 정말 큰 것들 그런 것들이 어, 경쟁이 되게 낮습니다. 인기가 있고 임팩트가 이미 크다고 예상이 되는 것들은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돼요. 의사 되기 힘들죠? 교수 되기 힘들죠? 그리고 뭐 공무원 되기 힘들죠? 뭐 그런 거죠. 이쁘고 뭐 그런 거죠. 이제 외모가 되게 뛰어나고 뭐 성격이 좋고 뭐 이런 사람들 만나기 힘들고 이런 쪽에는 되게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정말 저건 좋은 거야라고 하는 것들은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하이 임팩트가 생각보다 하이 임팩트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얻어지는 몫을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점점 리턴도 적어지고 경쟁은 심해지고 힘든 길인 거죠. 여러분이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 길로 가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잘 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인기가 없는 이쪽이에요. 인기가 없는 쪽은 제가 여유롭게 하고 시간 날 때 그냥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그거랑 나의 노력 정도나 이런 거에 크게 어느 정도 노력은 있어야겠지만은 이 하이 임팩트 하이 파퓰라리티 쪽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반면에 이쪽은 나의 의지와 역할이 크게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게 이런 건지를 베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탑다운은 이런 걸 해결할 때, 이쪽을 해결할 때 필요하고, 바텀업은 이런 쪽을 찾아갈 때 필요합니다. 과연 인기는 없고, 사람들은 이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리턴이 큰 그런 쪽이 뭘까? 그게 커리어 패스든, 아니면 내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일이든, 아니면 뭐 훌륭한 그 논문 주제를 찾는 거든, 모두 다, 어, 저는 이쪽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쪽을 선호를 하면서, 제가 오늘 진짜 얘기가 기네요. 제가 거의 말을 다 하고 있는데, 그, 그래서 어, 말씀드린 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발견의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발견의 마인드셋은 뭐냐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파레토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20% 노력으로 결과에 80% 나온다.
나머지 20%를 결과에서 더 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노력의 4배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해야 그 나머지를 채울 수 있다. 이게 디미니싱 리턴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로그 그래프가. 물론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일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파레토 법칙을 따르는 일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모든 일이 파레토 법칙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조금의 노력으로 대다수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오히려 집중을 해서 하는 게 훨씬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문제는 그런 일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일을 봤는데 이건 파레토 법칙에 따라가지 않아. 리니어하게 가. 내가 50을 노력하면 딱 50만큼 결과가 나오고 100을 노력하면 100만큼 나와. 그럼 저는 그 일은 안 해요. 그런 일은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노력한 만큼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그거 이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발견의 마인드셋을 가지려고 하면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되게 흥미가 많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이 파퓰라리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든 여러분이 어떤 논문을 봤던 아니면은 어떤 이상한 뭐 어떤 주제든 간에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쪽에서는 결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진 않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들 안에 되게 큰 보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접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되게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렇게 잠 줄여가면서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탐구 대상이 아니고 저 자식은 진짜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 되게 잘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이 되게 탐구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업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행동을 해. 그게 되게 저한테는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왜냐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사람은 진짜 그냥 시킨다고 아무거나 하지 않거든요. 정말 사람들은 게을러요. 그래서 뭔가 의지를 갖고 뭔가 한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걸 봐도 그렇잖아요. 스스로를 봐도 되게 의지를 갖고 뭔가 하려 그러면 그만큼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는 이상하게 보일 거잖아요. 이상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뭔가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있어서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몰랐던 사람들은 아직 동의하지 않지만은 어떤 가치를 주는 것들이 아웃라이어에 의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랑 관련된 글을 하나 쓰면서 그 예로 들었던 거는 제가 2007년도, 8년도에 파리에 있을 때 그 셀카봉을 처음 봤거든요. 그때가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나오기도 전이니까 사실 셀카봉을 들고 다니는 사람 진짜 없었어요. 근데 관광객 남자분인데 한 분이 이렇게 셀카봉 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셀카봉 처음 봤을 때 그게 와, 저거 되게 좋겠다. 저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아니면 좀 웃기다라는 느낌이 먼저 드셨어요? 저는 좀 약간 웃기다라는 느낌이 먼저 들었거든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렇게 찍으면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셀카봉을 이렇게 들고 찍었던 사진이 그 인화기술 초창기에 1800년도에도 그런 사진이 있어요. 이전부터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불편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되게 큰 사업 기회였고요. 모든 사람 손에 항상 핸드폰이라는 카메라가 쥐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 이제 아웃라이어를 보는 게 되게 흥미로운 탐구 대상이 되고 발견의 마인드셋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발견 마인드셋의 가장 중요한 건 10배 나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그것보다 아예 그냥 10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기 시작하는 게
여러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많은 더 행복해지고 더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구글이나 뭐 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이제 기존 제품보다 10배 나은 거를 만들어줘야 사람들은 그 전에 쓰던 게 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오니까요. 10배라는 기준이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 노력은 하지 않고 약간의 습관만 만들어서 건강이 10배 좋아질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의외로 가까운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꼭 10배는 아니더라도 두세 배가 그냥 내가 큰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습관을 약간 바꾸는 거. 그리고 그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거를 조금 이렇게 바꿔보면 금방 또 그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 내가 10배 나은 방법을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태도가 준비가 되는 순간 그런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10배 나은 방법을 찾는다는 생각을 못 하면은 10% 좋아지는 것도 만족할 거예요. 회사에 가서 성과가 나는데 내가 그래도 이번에 뭐 승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만 더 낫게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낫게 하는 방법 없을까? 10배 낫게 하는 방법이 꼭 내가 10배 일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 사람들은 동의하기 힘들지만 리턴이 되게 큰 부분은 나한테 10배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아웃라이어를 보거나 파레토 법칙에 따라가지고 그런 일을 좀 찾아가자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그런 일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트로 시작해서 발견의 마인드셋까지 쭉 얘기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텔 카스텐이라는 노트하는 방식은 예, 탑다운과 우리가 이전에 논문을 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 노트를 할 때 탑다운 방식을 썼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제텔카스테는 바텀업의 이제 방식이고요. 그 바텀업의 방식은 대단히 복잡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엔 이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알게 된 것들을 짧게 정리하고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 어떤 엄청난 의지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관심이 가는 그런 분야에 조금씩 조금씩 알아보면서 그 노트를 늘려가다 보면 그리고 그 노트를 연결해 가다 보면 내가 평소에 궁금해하고 큰 퀘스천 마크로 머릿속에 있던 것들에 대한 답이 이 작은 메모들이 조금씩 모여서 어느 정도 답을 구현하기 시작하고요. 그거는 내가 이 모든 노트를 시작하기 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다른 방향으로 가서 놀라운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텔 카스텐이 저한테는 인생을 되게 이렇게 다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고요. 네, 오늘은 말씀드린 게 여기까지고요.